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전학생이 왔다. 자리는 바로 내 옆자리.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학생에겐 죽은 누나가 있었다고 한다. 누나는 신경계의 난치병으로 의식은 있지만 신체를 잘 움직이지 못하여 죽기 전 몇 달 동안은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엄청 무거운 이야기를 초면에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나를 친구로 대한다고 생각했다. 방과 후 전학생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전학생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는데 두 분 다 밤에 돌아오신다고 한다. 방에서 게임하면서 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너네 돌아가신 누나 말인데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학생의 얼굴이 순간 바뀌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라며 화를 냈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왠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거북해져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전학생에게 말을 건네자 허물 없이 대해주었다. 전학생도 어제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좋은 친구 사이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전학생이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의 말씀으론 어젯밤 집에서 계속 투병 생활 중이었던 누나가 죽었다고 한다.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에 책상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학생이 자신의 누나가 이미 죽었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화를 냈던 거고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진짜로 누나를 죽인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거울이 아니라 창문, 즉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잘 잤다. 얼마나 잤을까? 꽤나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무반응.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방금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나 일에서 돌아온 아버지도 같은 태도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 혼자다. 오늘도 할 짓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의 허수아비 같은 것이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무섭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이 아니야. 이거 같이 치우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일찍 자. 뭐야 무섭게.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자는 동안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는데 허수아비는 멀쩡하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허수아비 같은 물체가 이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1000만 달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났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금에 애써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무엇이지요?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옛날에 한 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손녀, 엄마, 아빠. 하루는 할머니가 TV로 손금을 어떻게 보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생명줄을 보니 손녀의 생명선이 너무 짧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생명선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손자, 아빠, 엄마는 병이 들어서 다 죽고는 할머니와 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서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네. 첫 번째 이야기, 상자의 버튼을 누르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했다. 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멀리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녀는 생명줄이 짧아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생명줄을 늘려버렸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살게 되어 가족들이 그 기운으로 일찍 죽어버린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비만인 땡순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살이 빠지는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체중이 70kg 나가는 결코 날씬하지 않는 몸매의 그녀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전화는 해보자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이름은? 이름은 박땡순입니다. 집 주소는요? 주소를 말하고 나니 몸무게는? 이라고 묻는다. 70kg이라고 대답했다.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10kg요. 10kg면 된 거지요? 진짜 빠질 수 있죠? 그럼 20kg요. 알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도 출렁이는 뱃살에 굵은 팔다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바보 같아. 그녀는 속상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침대 밑에서 양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간 땡순이가 발견되었다.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어요. 남자는 화내요. 아기가 울어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어요. 남자는 소리쳐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지 않아요. 남자는 울어요. 아기는 울어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는 울지 않아요. 남자도 울지 않아요. 아기는 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울지 않아요. 아기도 울지 않아요. 첫 번째 이야기, 팔과 다리 모두 합쳐서 20kg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팔과 다리를 잘라 20kg를 줄여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울지 않는다는 죽었다는 뜻이다. 여자가 울고 남자가 소리친다는 남녀가 다투는 상황이고, 여자는 울지 않는다는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것이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아기는 운다. 이것은 남자가 자살했다는 소리고, 아기 혼자 남겨지고 아기도 울지 않는다는 뜻은 아기는 굶어 죽었다는 소리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드디어 안녕이다.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귀신이 되면 나를 괴롭혔던 년들에게 복수도 하고 자유롭게 못 가본 세상을 떠돌아 하늘로 올라가야지. 한 발자국을 내밀자 나는 곧바로 추락했다. 생각이 멈췄다. 다시 움직인다. 귀신이 됐다. 귀신이 됐다고. 떨어질 땐 무서웠지만 별것도 아니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야. 건물 밖으로 힘차게 내딛었다. 그대로? 내가 떨어진 곳?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다시 나가면 돼. 그렇게 밖으로 뛰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떨어진 곳 그 제자리였다. 며칠 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말은 걸 수 없어도 들을 순 있었다. 분명 언젠가 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야, 그거 알아? 여기서 누가 자살했잖아. 중학생 2명이 이곳을 지나가며 말한다. 내 얘기다. 나는 더욱 가까이 갔다. 한 여학생이 말한다. 자살이란 거 되게 불행한 거 알아? 자살하면 자살한 그 장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대. 대학생 동영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동영은 오후에는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집에 갈 채비를 마친 동영은 교대할 다른 알바생 희주가 오기를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고 있는 동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를 확인한 동영은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주, 지금 어디야? 나 편의점 근처야. 늦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조심해서 얼른 들어와. 전화를 끊은 동영은 희주가 걱정되어 자꾸만 문 밖을 내다봤다. 그때 저 멀리서 희주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희주의 뒤에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천천히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희주와 그 남자의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희주가 뒤를 돌아본 순간 쫓아오던 남자가 희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희주는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렸다. 동영은 문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동영은 편의점 문을 잠궈버렸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방령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동영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잠가 여자가 밖에서 죽는 것을 가만히 방관했다.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준다. 간만에 신선한 새우가 잡혀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하자고 생각했어. 이제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한다. 우선은 머리부터 자르려고 했는데 새우가 너무나도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다리를 억누르고는 머리를 그대로 잘라 떨어뜨리자 다 큰 어른처럼 얌전해졌지 뭐야. 다양하게 자르고 튀긴 기름에 던져 놓았어. 치치 하는 소리와 함께 튀겨졌어. 머리와 꼬리가 요리하는데 공간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주자 기뻐하며 먹었어. 정말 귀여운 강아지라니까.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잘 익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슬슬 저녁을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이번 것은 꽤 맛있네. 기름기 많은 것을 잡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 명의 양아치에게 쭉 괴롭힘을 당했어. 매일 때리는 건 일상이고 아끼는 필통에다가 죽어 라고 써놓는 등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나는 조금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고 생각했어.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꼬맹이였던 나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 심하게 대하며 미친듯이 반항 아닌 반항하기도 했어. 무섭게 날뛰었던 날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은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넣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시락을 주셨어.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에 울어버릴 듯 하면서 나는 학교에 갔어. 그날 점심에 양아치가 점심 도시락을 싸오는 걸 잊었다고 나에게 투정을 부리다가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휙 뺏어갔어. 이 도시락 맛있네? 라고 말하면서 전부 먹어버린 데다가 빈 도시락을 내동댕이 쳤어. 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분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도 울고 있었고 처음으로 조퇴한 나에게 놀라면서도 꼭 끌어안아 주셨어. 다음날부터 집단 괴롭힘은 없어졌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새우를 요리하고 있다. 중간에 머리와 꼬리가 요리하는 공간에 방해가 된다 했는데 새우의 머리와 꼬리는 공간에 방해가 될 만큼 크지 않다. 또한 보통 그 상태에서 다양하게 자르지 않는다. 나는 새우가 아닌 다른 것을 요리하고 있고 그것을 새우라고 둘러대고 있다. 눈치를 챘다면 알 것이다. 새우가 아닌 사람이다. 양아치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뺏어 먹었다. 그 후 집단 괴롭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양아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엄마는 딸과 같이 자살을 꾸민 것이고 딸의 도시락에 독을 넣었다. 그것을 양아치가 뺏어먹고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조그마한 한 나라가 있었고 그곳을 통치하는 나태한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은 자신의 궁전의 요리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라. 명을 받은 궁전의 요리사들은 하나둘씩 자신만의 요리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임금님은 세상의 어떤 재료들, 어떤 요리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난 임금님은 차례차례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요리사들을 처형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리사가 있었다. 내일은 내 차례인가? 하며 좌절하고 있던 찰나 생각을 해보았다. 왕을 만족시키려면 어지간한 식재료는 안 된다. 최고의 식재료여야만 해. 어떡하지? 시간이 없다. 고민을 거듭하는 요리사. 그리고 그 요리사에게 돌연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그거밖에 없다. 그거라면 난 죽지 않을 수 있어. 곧바로 아주 잘 드는 식칼을 꺼내 식재료를 구하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요리사는 고생을 거듭한 끝에 어떻게든 최고의 먹이를 먹고 최고로 자유롭게 사육된 뒤룩뒤룩 살찐 최고급의 돼지고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요리사는 다음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요리를 임금님이 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한 외국의 연구원이 말했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빵은 매우 위험한 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 범죄자의 98%가 빵을 먹고 있다. 두 번째 조사 결과, 빵을 주식으로 자란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시험 성적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냈다. 세 번째 조사 결과, 빵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피실험자에게 빵과 물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물만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더니 이 일도 되지 않아 빵을 절실히 요구했다. 네 번째 조사 결과, 신생아에게 빵을 줄 시 목이 막혀 괴로워한다. 다섯 번째 조사 결과, 빵을 먹는 사람의 대부분은 과학적 사실과 무의미한 통계를 구별할 줄 모른다. 여섯 번째 조사 결과, 100명을 대상으로 빵 한 개씩을 지급한 뒤 1개월을 함께 생활하게 한 결과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요리사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사육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를 얻었다고 한다. 요리사는 그 요리를 통해 다음날 살아남았지만 임금님은 그것을 먹지 않았다. 아니, 임금님은 그 요리를 먹을 수가 없었다. 임금님이 돼지고기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조사 결과에서 빵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중대한 과학적 사실과 무의미한 통계를 구별할 줄 모름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연구원 그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조사 결과가 엉터리일 뿐더러 납치, 감금을 통한 실험을
실험을 하고 있다. 마지막의 100명에게 빵 하나만을 주고 실험한 결과는 특히 그렇다. 식량이 없어 서로 잡아먹게 되었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쓰던 리코더는 세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이름을 적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원통에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침입해서 좋아하는 아이와 내 리코더의 제일 윗부분인 부는 부분을 바꿔치기했다. 이름이 쓰여있는 곳은 그대로니까 눈치챌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리코더를 불 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나지만 바꿔치기한 뒤 첫 음악 시간에 비극이 일어났다. 좋아하던 아이가 리코더를 살펴보더니 어라? 이 리코더 주둥이 내 거가 아니야. 정적이 흐르는 교실. 선생님이 말했다. 응? 무슨 일이니? 좋아하던 아이가 말했다. 제 건 윗부분에도 이름이 쓰여있는데 여기엔 없어요. 그 아이는 반에서도 꽤 인기 있기도 해서 주변에 있던 양아치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누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와 더러워. 아 무서워.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잠깐 너희들의 리코더의 부는 부분을 보여주렴. 큰일 났다 하고 내 리코더의 부는 부분 뒤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 왠지 머리 아프네. 죽을 상이네 완전. 괜찮냐? 한숨 잘하니까. 그럴게. 어차피 자고 나면 좋아질 거야. 몸 조심해. 최근에 독감 유행하는 것 같더라. 그런 거 같더라. 벌 서는 것처럼 깨있네. 얼른 자라고. 고마워. 여러 말 필요가 있겠냐 친구 사이에. 잘 자라. 잘 자. 나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 이상 엮이지 말자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야기. 분명 이름이 써져 있어야 할 리코더 주둥이 부분에 이름이 없다. 여자아이의 리코더 주둥이는 이미 누군가 바꿔치기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는 자신이 한 말의 맨 앞 글자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죽겠다는 표정. 어차피 자고 나면 벌 서는 것처럼. 여러 말 할 필요가 있겠냐. 앞 글자만 따면 죽어버려. 친구 몰래 저주하고 있다. 친구의 저주를 파악한 나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싶어한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수박 농가에 사는 수박밭 주인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서리를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은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어.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1개가 있다. 다음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수박은 모두 무사했어.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지. 지금은 2개. 요즘 들어 우리 동네의 괴한으로 인해 밤마다 여러 사람이 죽었어. 현실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면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되기에 나는 칼을 챙기고 다녔어. 정말 무섭단 말이야. 매일 저녁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여느 때처럼 오늘 밤도 편의점에 갔어.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혹시 개한?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하나? 자꾸만 누군가 나와 같은 곳으로 걷고 있어.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떤 놈의 표정 없는 눈이 날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위험을 느끼고 그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어. 으악 하며 놈은 쓰러져 버렸어.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배웠어. 이런 흉악범죄는 대체 언제 끝나려나? 첫 번째 이야기. 원래 서리를 하던 사람 또는 누군가가 청산가리 수박이 어쨌든 간에 표지판에 지금은 2개라고 적어놨다. 주인은 서리를 안 당하려고 표지판을 걸어놨지만 이젠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수박들을 전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밤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혼자 자취를 하는 한 여자가 자신이 아끼던 핸드폰을 분실했다. 분명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딨지? 집 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다는 음성 안내만 나온다. 내 소중한 아이폰이. 나는 반 포기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희망을 걸었다. 몇십 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창백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 누가 받았다는 것에 일단 안도를 하였다. 나는 말했다. 여보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로 나갈게요. 나오실 수 있으세요? 상대방은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 하곤 끊어버렸다. 여자는 빨리 핸드폰을 되돌려 받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침대 및 서랍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고 했는데 옷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었다. 여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잡초를 뜯어 입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생김새가 윤택해 보이는 부자가 그걸 보고 물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네요. 잡초를 먹던 남자는 울먹이면서 그렇다고 했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노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잡초를 먹던 남자는 얼굴에 화색을 돋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정원은 충분히 넓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 여자는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침대 및 서랍 옷장 안에 있었다. 근데 여자가 전화를 거니 어떤 창백한 여자가 받았다. 침대 및 서랍 옷장의 사이즈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자는 풀을 먹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기로 했다. 정확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정원을 대접해주는 것이다. 풀을 먹는 것을 보고선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잡초를 대접하려고 한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대운한 젊고 예쁜 계모였어.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어. 어느 날 계모는 아이와 놀이터에 나왔어. 아이는 흙장난을 하는데 정신이 팔렸어. 계모는 말했어. 그렇게 흑장난이 좋니? 아이가 말했어. 네, 재밌어요. 엄마가 말했어. 그래, 실컷 타령. 그러다가 어느새 해가 져버렸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엄마가 말했어. 이제 돌아가자. 아이가 말했어.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계속 흑장난 하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어.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아이가 말했어. 에이,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흑장난 했잖아. 엄마가 말했어. 저런. 그럼 엄마도 늦게까지 흑장난을 해야겠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입원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하루 만에 퇴원 후 통원 치료 받기로 했어.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한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말했어. 병원에 병문안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말했어. 아니야, 괜찮아. 하루밖에 입원 안 했는걸? 친구가 말했어. 안타깝네. 범인 얼굴은 봤어? 내가 말했어. 아니, 갑자기 당해서 못 봤어. 친구가 말했어. 그래? 그렇군. 내가 말했어.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친구가 말했어.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내가 말했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늦게까지 흑장난을 하고 있다. 엄마가 그에 대해 뭐라 하자 아빠가 없어진 날 밤 엄마가 늦게까지 흑장난을 했다고 반문했다. 엄마가 했던 건 흑장난이 아닌 아빠를 묻는 것이다. 아이는 그걸 목격했지만 아직 어려 흑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엄마는 아이가 목격했다는 걸 알고 아이도 묻으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가 다음에 진짜로 병문안을 온다고 했다. 다음에 병문안을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 친구는 나가 하루밖에 입원 안 했다는 거에 안타까워하고 범인 얼굴을 못 봤다는 거에 안도하고 있다. 친구가 나를 친 뺑소니범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뺑소니를 칠 계획을 하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금요일 밤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란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있다. 나는 기러기 아빠다. 심란한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다. 걸으면서 문득 옆을 보니 어떤 노인을 마주쳤다. 어떤 노인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는 판넬이 있었다. 아무래도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에 점을 보기로 했다.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저 말고 형 운세를 봐주실래요? 점쟁이는 형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봤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의 나이를 대답했다. 사실 남자에겐 형이 없다. 심란한 마음에 점쟁이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호돌씨? 점쟁이는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았다. 책상에 쌓아둔 책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점쟁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호돌씨 건강하시죠?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건강하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러자 점쟁이는 형에게 몸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점쟁이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껴 물어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의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TV에서 오라쿠로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처럼 분장한 사람이 구석에 쭈그려 있었다. 나는 벌칙 때문에 분장을 했나보다 생각하고 샤워를 하려고 TV를 껐다. 샤워를 하면서 빨리 금방 보던 오라쿠로 마저 봐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다 씻고 나왔는데 TV를 보니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뭐야, 아직도 저기에 쭈그려 앉아있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내 이름으로 된 5살 연상의 가짜 형을 만들어내 그 형을 가지고 점을 봤다. 하지만 점쟁이는 그 형의 5년 전 오늘
그 형이 죽는다고 한다. 점괘가 맞다면 내 이름으로 된 사람, 즉 나는 오늘 죽을 운명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샤워를 하러 가기 전 TV를 껐다고 한다. 하지만 샤워를 하고 와서 화면을 보니 여전히 귀신 같은 여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여자는 진짜 귀신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신혼부부가 살던 집에서 부인이 강도를 당해 살해당했어. 경찰들은 부인의 시체와 정황들을 살펴보고는 이 사건이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단정지었어. 외부로 침입한 흔적과 그 외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범인은 아마도 강도와 살인 모두 초범일 것으로 생각되었고, 경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경찰은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로 "경찰입니다. 집으로 잠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는 말을 하고는 집 앞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을 마주친 남자는 많이 놀랐는지 허겁지겁 차에서 내려 경찰들에게 다가왔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했어. 아내를 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며 묻는 남편의 모습에 경찰들은 유감이라는 듯 사내의 등을 토닥였어. 그리곤 그대로 그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했어.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 뛰어오르다가도 갑자기 멈춰버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에 왔어.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돼.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서 있었어. 본능적으로 느꼈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뒤로 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 첫 번째 이야기. 경찰이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와달라고 했을 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다가 멈추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주인공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신이 듣던 소리는 뛰어오르다가 멈추는 소리이다. 주인공은 아마 엘리베이터 귀신에게 잡힐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밖에서 돌아온 호순이 한여름 떼약볕의 시골길을 한참 걸었더니 무척 목이 말라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마시려고 보니 부엌 한쪽 구석의 공간에 엄마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옆방에서 아빠가 걸어 나왔다. 호순이, 침착하고 잘 듣거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단다. 너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애비가 그만 엄마를 죽여버리고 말았단다. 라며 아빠가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도를 넘은 충격적인 상황에 호순이는 침착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냈다가는 친척도 없는 호순이 자신은 고아원에 맡겨질 것이 분명했다. 호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아버지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로.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 순간 방 구석에 작은 메모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호순아, 도망치거라. 아버지가 미쳤어. A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다. A의 부모님들은 계속 A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늦기는 했지만 저녁 무렵에는 각지에 검문이 맞춰졌다. 그러나 전혀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1년이 지났다. 소녀가 행방불명된 지 1년째. 경찰은 이제 A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일단 위에는 여기서 사건 종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고하고는 집을 나섰다. 소녀의 부모는 거기서 도저히 단념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방불명자나 지명수배자를 투시로 찾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무당을 찾아 소녀의 행방을 의뢰했다. 무당은 처음 소녀가 행방불명이 된 공원에 가고 자택에 가고 그 소녀가 입었던 옷, 구두 등을 손댄 후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숨을 내쉰 후 말했다. A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부모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그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그럼 A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능력자는 조금 슬픈 얼굴을 하더니 A는 유복한 생활을 하는 듯 A의 눈에 고급 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굶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뱃속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진정하고는 그럼 A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마지막에는 다시 발광하듯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자 영능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들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10초쯤 굳어있다가 그 후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울었다.
첫 번째 이야기. 호순이의 아빠가 엄마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싸우다 죽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엄마가 저런 메모를 남길 수 있을 리가 없다. 메모대로 아빠는 미쳤다. 두 번째 이야기. A는 살아있다. 눈에는 고급 가구가 보이고 배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무당은 A가 온 세상에 있다고 말했다. A는 납치당한 후 장기 매매를 당하였다. A의 살아있는 장기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리 마을은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라 여기저기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대로라면 구호물자가 오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날은 비행기에서 구호물자가 투하되지 않았다. 아니 비행기조차 지나가지 않았다. 이번엔 오지 않는 건가? 남는 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일주일 후 예정에 없던 구호물자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구호물자는 조금 늦었을 뿐이었나 보다. 다행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소량의 분유가 들어있었다. 평소랑 다르게 희지 않고 탁한 회색이었다. 게다가 물에 잘 녹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거라도 어디인가 마을 사람들과 서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다음 구호물자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견디기로 했다. 기다리던 다음 구호물자가 오는 날 이번에는 순조롭게 도착했다.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물자와 흰 분유들이 있었다. 또한 한 통의 편지도 있었다. 저희 측의 착오로 구호물자가 도착되지 않았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에 분도 아울러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을 주민 땡땡씨는 잘 도착했나요? 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이쁜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를 선물 받았고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을 잘 때도 항시 착용하고 잠을 잤다.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듯 보였고 보고 있노라면 몽롱한 기분까지 들었다. 너무 빼지 않고 오래도록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나 아꼈다. 어느덧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고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그녀는 팔기로 결심한다. 그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 그 반지의 상품은 세슘 137. 이름도 너무 이뻤다. 아마 137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번호가 매겨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을은 전쟁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구호물자를 받는다. 허나 저번엔 구호물자를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저번에 온 회색 분유는 뒤에서 말한 마을 주민 땡땡씨, 땡땡씨의 유골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걸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슘 137은 핵 분열 방사선 물질 중 하나이다. 137은 한정품 번호가 아닌 원소기호, 약간의 부스럼, 가슴 아픔 등등 방사선 물질에 대한 증세는 계속해 보였었고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변한 건 실명한 것이다.